교재는 71페이지 5번째 나와져 있는 내용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2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재고자산 3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구분되어 있는 항목이 좀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구분되어 있는 항목이 좀 많았었는데 저희가 4번째 부분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하실 부분은 5번째, 6번째, 7번째 부분입니다. 5번째 부분은 실기로는 출제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5번째 문제를 실기로 출제하고 싶다. 그러면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오픈해줘야 해요. 스마트A라든지 K레벨 프로그램에 가면 재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라든지 생산관리라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ERP라는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그래서 실제 들어와져 있는데 그 부분을 열어서 그 부분에 입력했던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5번째 부분은 실제 실기에 직접적으로 출제하기는 어렵고요. 모두 다 이론으로 출제하는 부분이고 근데 업무상에서는 5번째에 대한 흐름을 조금 아셔야 우리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뭐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와 7번째 나와 있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요. 모두 다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다 출제를 하는데 이론 실기 모두 다 출제하고요. 감모라고 하는 부분과 평가라는 부분에 손실이 동시에 발생이 되면 저희는 선감모 후평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선감모 후평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감모를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달라? 평가를 뒤에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모와 평가가 같이 있을 땐 또 2가지 동시에 다 적용하시는데 반드시 감모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 평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 흐름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흐름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라고 해서 이제 등장하는 부분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 부분은 교재에 직접적으로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고자산 수업할 때 제가 매번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좀 잠깐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실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해서요. 제가 이제 상품이라는 계정으로 지금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린 부분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상품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보면, 제가 기초재고액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재고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 넘겨받았던 부분이신 거냐면 우리가 기초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전년도에 넘겨받은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 기초는 우리는 전기에 무엇이 될 것이다. 전기의 기말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전기의 기말이 당해 연도로 2월 되면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 재고액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실무자들 교육을 진행을 해보면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보다는 세무대리인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있겠죠. 고객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년도에 기말을 너무 많이 남긴 것 같아요. 너무 적게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말 조금 더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 고쳐드릴게요. 근데 이 얘기를 너무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전산회계라고 하는 급수 공부를 할 때 이 전기재무제표 입력하는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전기재무제표를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다. 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다. 그럼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넣고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절대로 업무상에서 다시 입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2월이라는 걸 하면 자동으로 형성이 돼서 전기계 금년도에 기초 다 넘어오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못 고친다라고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전기에 남겨져 있는 기말 100을
금년도에 기초로 100으로 넘겨받고 내가 150을 고친다라면 전기 재무제표 다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의 기말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들어보셨던 것 중에 안 좋은 용어가 있을 거예요. 자,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분식이라는 걸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복식과 분식은 달라요. 자, 분식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분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중장부를 쓰고 있어요 라는 게 분식입니다. 이중장부를 쓰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중장부를 쓴다라는 건 내가 뭔가 조작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식이라는 건 차변과 대변을 구분한다는 거고. 그리고 분식을 되게 거창하게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실제 이 분식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은연중에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회사가 재고자산이 있다. 그럼 재고자산에 기말 조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기말 조작이란 부분을 제가 왜 지금 수업에서 서슴없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고에 실제로 남겨져 있는 게 기말인데 창고에 10개밖에 없는데 장부에 100개가 남겨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조작이죠, 여러분. 또는 반대로 창고에 10개가 남겨져 있는데 하나밖에 남겨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조작이에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작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 정상이었을 때와 그리고 내가 기말 재고를 무엇했을 때, 과대에게 남겨놨을 때, 반대로 내가 기말 재고를 무엇했을 때, 과소하게 남겼을 때, 자, 이거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상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조작이라는 게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조작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뭘 하고 있다? 분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서 분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불법 행위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거는 묻죠. 내가 기말재고를 과대하게 계상했다라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반대로 과소하게 계상했다라면 어떻게 바뀔 거냐. 이 문제는 당연히 물어보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는 조작하실 수 없어요 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초의 재고는 전기의 기말이다. 자, 그럼 단기에 매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에 매입했어요 라고 해서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입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는 거래는 쌍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매출자가 있으면 누가 있을 것이다? 매입자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매출과 매입이 있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쌍방인 거죠? 자, 쌍방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둘의 관계에서 물건을 내보낸 사람이 있으면 물건이 입고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출고한 사람이 100이라고 얘기하면 입고한 사람도 10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기 매입한 건 쌍방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든 원재료이든 차변에 있는 부분의 정보는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수정 못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었죠. 무슨 부분? 자, 우리 기초재고액과 단기 매입액은 무엇이 가능한 금액이다.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다. 만약에 이 부분이 원재료가 된다라면 원재료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판매 가능이 아니라 우리 공정의 투입이 가능한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기초 얼마와 우리 100이라는 금액과 그리고 단기 매입한 5천이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기초 재고액과 단기 매입액을 무엇 해주시고 더해 주시고 자 그럼 5,100이 나오겠네요. 자 그 5,100은 우리 차변과 대변은 무엇하다? 분명히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같다라는 건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창고에 가서 기말 재고를 파악을 해보니 우리는 얼마가 남겨져 있다? 50이 남겨져 있다. 자 제가 기존에 수업했을 때 정강제제 수업했을 때 대부분 우리는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무슨 부분 우리 기초가 있었고 단기에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매출에 대한 회계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점에 기말에 남겨져 있는 재고가 얼마인지를 파악한 다음 그 파악한 부분을
남겨놓으면 뭐가 나올 것이다? 매출 원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재고액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액을 무엇하면 빼면 우리는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재고가 50이라고 하면 5,100에서 50을 빼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된다? 우리는 5,050이 된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금액이다 라고 일단 가정을 세워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차변에 있는 기초재고와 당기 매입액은 대변에 있는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의 합이 됩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러면 지금 5,100은 다 같을 거니까 여러분 저는 다 같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놨고요.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과대 계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과대 계상된 걸 보면 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나는 원래 정상적인 부분은 얼마인데 50인데 그 50이라는 금액을 얼마를 남겼다. 우리 100으로 남겼다. 그럼 기말 재고는 무엇 되어 있다?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말 재고는 과대 계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5,100에서 100을 빼시면 우리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된다? 5,000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매출 원가와 비교했을 때 매출 원가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반대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기말 재고 금액을 무엇하게 되면 우리는 과소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소 계상했으니까 우리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먼저 드려서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누구와 우리 정상적인 50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40이라는 부분으로 과소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5,100에서 40을 빼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될 것이다. 매출 원가는 5,060. 그러면 정상적인 매출 원가보다 원가는 증가합니다.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우리가 뭐라고 또 배우셨냐면 매출 원가는 비용이라고 배웠습니다. 비용. 그럼 지금 여러분 매출 원가는 비용이고요. 기말 재고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남겨지겠죠.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우리 비용이 감소하고 그리고 자산이 무엇하면 감소하면 비용이 무엇되었다? 증가했다는 원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산은 차변이다, 대변이다? 여러분 지금 둘이 상충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둘 다 차변이죠? 여러분 자산도 차변이고요. 비용도 차변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차변이 증가했으면 같이 등장하는 차변의 비용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자산은 무엇되고요?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변의 차변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손익계산서 비용 차변에 등장했고 자산은 재무상태표 차변에 등장하잖아요. 같은 라인이죠. 그쪽 라인의 변화가 그렇게 움직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말 재고가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산인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 계상. 자, 그러면 매출 원가인 비용은 과소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용은 수익에서 빼는 금액이죠.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이익은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익은 주로 우리 지금 현재 이익에 대한 부분을 빼는 거니까 근데 지금 작은 금액을 뺐다는 얘기가 되죠. 비용이 과소계상이니까 그러면 금액을 빼는 게 줄어든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5,050을 뺐어야 되는데 5,000밖에 안 뺐잖아요. 그럼 5,000밖에 안 뺐으니까 실제 이익은 뭐가 될 것이다?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익의 종착지는 어디이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그래서 우리 자산은 어느 변에 있다? 자산은 차변에 있다. 자본은 어느 변에 있다? 대변에 있다. 차변이 증가했으니까 대변도 증가하는 누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부채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과대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익의 종착지는 자본의 누구였었다라고 했었냐면 여러분 우리 이익의 종착지는 자본의 누구였었죠? 우리 이익, 잉여금에 모두 다 모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에 모인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익 잉여금은 자본의 하나의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모이기 때문에 과대 계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이 과소 계상이다. 자, 그럼 자산이니까 자산이 과소 계상이 되면 우리는 매출 원가는 무엇 되고요?
비용 계정이 과대 계상이 됩니다. 자, 그럼 비용이 커졌고, 그럼 비용을 수익에서 빼서 이익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또 빼는 금액이 더 커진 거죠. 5,050을 빼야 되는 부분이 5,060으로 10만큼 더 빠졌네요. 그러면 이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과소계상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익의 종착지인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과소계상되는 효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왜 분식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죠? 기말재고자산을 조작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익 조작이 생기는 거고요. 그 이익의 종착지인 자본까지도 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 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창고를 열어서 보여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열어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기말재고 자산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50이라고 신고를 하지만 그 50에 대한 부분의 내역을 국세청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반드시 결산이 진행됐을 때 보관하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품의 기말재고가 50이다. 그러면 우리 상품의 품목이 있죠. 그러면 품목이 있고 그 품목에 대한 수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 수량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 단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가 옆에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금액의 합이 50이라는 결론이 나져야 해요. 그래서 품목별 내역서를 반드시 구비해서 결산하시고 보관 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수업을 듣는 분 중에 저는 세무대리인 쪽으로 취업을 나갈 예정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 재고자산에 대한 명세서는 기업한테 작성해달라고 하시고요. 그 작성해서 반드시 구비서류로 보관하고 있으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의 마지막 합계가 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 나오면 그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말재고 자산은 재무제표 결산서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법인세 신고할 때 이 기말재고 금액이 50이었다라고 해서 신고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가 50이면 법인세 신고했던 서류에도 50이라는 부분에 명기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금액이 맞지 않다라면 우리는 조정이라는 부분이 사실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기말재고를 제가 과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기말재고를 과대 계상했더니 원가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커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이익이 커져서 여러분 이익이 과대하게 잡히면 우리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자, 반대로 기말을 작게 잡으면 작게 과소계상하면 우리 원가가 커졌습니다. 그 원가가 커졌으니까 우린 이익이 작아지면서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분식한다 갈 때 다 과소계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과소계상으로 모두 다 나오지 않고요. 현실에 가보시면 어떤 회사는 과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과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우리 일단 불법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난 불법할 마음을 먹었어. 누구한테 가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자, 그런데 과소계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분들은 실제로 정말 비용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회사라는 건 적정한 이익이 꾸준히 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저는 은행하고의 대출 관계도 있었던 상태였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전년 대비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도 줄었더라면 올해 내가 대출 받을 예정이었다면 대출이 과연 성사가 될까요? 또는 대출 받았던 게 있었는데 올해 만기 상환을 안 하고 은행이랑 지금 만기 일자를 좀 연장하고 싶다.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랬을 때 회사가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출 연장을 과연 해줄까요?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떤 식의 관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기말 재고를 오히려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고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원가를 줄이고 세금을 더 내는 조작을 하는 회사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세법책들을 보면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내는 취지로 책이 많이 써 있어요. 근데 현실에 가보시면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 숙제사항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건 무슨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 줄고 있구나, 내가 이익을 좀 늘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의 이익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취지도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땐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양수여야 되는 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뭐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평가로 다 쓰는 부분은 영업적인 이익이 얼마나 많냐라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원가를 줄이고 싶어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은 지금 제가 업무적인 얘기까지 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조작하겠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대신에 기말재고로 과대 계상했을 때의 변화, 기말재고로 과소 계상했을 때의 변화, 그게 최종 종착지가 어디다?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본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여기 기말재고라고 해서 이제 나와져 있었던 요 부분이 있었죠. 그럼 이 기말재고에 대한 건 어떻게? 자, 기말재고액은 기말재고 수량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기말재고 수량에 의해서 우리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수량을 파악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량에 대한 걸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고요. 실제 방법적인 거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요 두 가지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맞는데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잘하는 회사는 1번과 2번을 같이 쓰는 혼합법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법 또는 병행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방법을 물어볼 땐 3번에 있는 혼합법을 등장시키진 않아요. 시험 목적상에서는 두 개를 같이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량에 우리 단가가 곱해져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단가를 곱합니다. 근데 여기에 곱해지는 단가는 항상 얼마 주고 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취득 단가가 곱해지는 게 맞습니다. 취득 단가. 그럼 취득 단가는 우리 복습 한번 해보신다라면 우리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온 매입 가액에 취득 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을 무엇 해달라? 더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조의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들어서 팔게 되면 원가 회계라는 데에서 나 직접 들어간 재료비, 직접 들어간 노무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같이 사용한 공통비라고 얘기했던 제조 간접비에 배부액이 더해서 우리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당 단가이겠죠. 그래서 기말재고 수량에 우리 기말재고 취득 단가를 곱해서 기말재고액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기말재고 취득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다시 총평균법, 그리고 이동평균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출가격 환원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나가셔서 저는 국제회계 기준 도입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후입선출법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네, 국제회계 기준은 후입선출법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입은 여러분 뒤에 들어온 거를 먼저 팔겠다의 관점이에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를 시차를 두고 사가지고 왔다라고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먼저 사온 거 먼저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입은 일상적으로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아니 후입선출법은 쓰지도 않은 방법인데 저걸 왜 우리가 회계 기준에 넣어서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해서 국제회계 기준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책에는 왜 써 있냐고요? 자, 우리가 보는 시험은 국제회계 기준으로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도 취득장가를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법 뭐 이런 얘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취득 단가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 말고는요. 회계 기준에서는 실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 인정 방법은 5가지가 있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3번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인정하지만 국제 회계 기준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이더라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기말 재고 수량의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 결정 방법의 계속 기록법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기록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재고 자산을 사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고를 창고에 쌓아놓고 쓸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창고에 재고가 쌓여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창고가 재고에 쌓여져 있었다라면 당연히 뭐가 있을 것이다. 기초 재고 수량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기초의 수량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기초 재고 수량에 우린 단기 매입 수량이 끊임없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여러 개를 드린 건 매입이 여러 번 일어날 거고 그 사이사이 매출도 여러 번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시차로는 보지 마세요. 매입이 일어나고 매출이 일어나고 매입이 일어나고 매출이 일어나고 또는 매입 매출 한 번 또는 매출 3번 매입 한 번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매입과 끊임없는 매출, 우리 출고라고 하는 판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온 부분에 대한 누구에 대해서 우리 입고와 그리고 출고가 있을 것이다. 그럼 입고와 출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해달라?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는 내역을 우리는 수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불장 정리했어 라고 하시면 우리 상품 재고장 정리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라고도 해요. 또는 원재료 재고장 정리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한 부분 요즘은 누가 손으로 쓰겠어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하겠죠. 그래서 그 수불 내역을 무엇 하겠다? 들어오고 나간 걸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기록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록한다는 얘기는 나는 어디에? 장부에. 여러분 이거 그림은요. 장부 그림이에요. 그래서 장부에 무엇 하겠다? 기록하겠다. 당연히 기초 창고에 남겨져 있고 그리고 기말 창고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기초에 있었던 창고 수량의 단기 매입과 매출 수량을 무엇 하겠다? 그럼 매입은 무슨 상황일까요? 창고에 더해지는 수량이죠. 자, 그럼 출고. 우리 나가는 매출 수량은 무슨 수량이 될까요?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우리 창고에서 빠지는 수량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들어오고 나간 거를 장부에 다 쓰기 때문에 우리 매입은 당연히 실제가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초는 전기에서 넘겨받고 매입은 쌍방이기 때문에 절대 조작할 수 없다. 자, 그럼 출고한 부분은 우리가 출고하는 거죠. 근데 장부에 창고에서 실제 나갈 때마다 장부에 꼬박꼬박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출고에 대한 수량은 실제 수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고와 판매된 수량은 실제 수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창고에 남겨져 있는 이 수량과 그리고 장부에 있는 수량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장부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쓰기는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초를 몇 개 갖고 있었고 기초를 100개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100개. 자, 그리고 단기 매입을 너 몇 개 있니? 네, 저는 5,000개 매입했어요. 야, 얼마 팔았어? 예, 저희 이번엔 4,000개 정도 팔았네요. 그래서 4,000개를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5,100개에서 4,000개 팔았으면 우리 실제 장부에 잔액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장부에 얼마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1,100개를 못 팔았네요.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장부에 계속 쓰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잔액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말의 수량은 실제 장부에서 파악되는 수량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계속기록법은 장부를 써서 관리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장부에 있는 수량을 가지고 기말을 파악하는 거지 실제 창고에 남겨져 있는 수량을 가지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창고에 가서 남겨져 있는 수량을 세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기록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기초수량에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실제 출고한, 실제 판매한 수량을
뺄 것이다. 그렇죠. 들어오고 나간 거 다 썼으니까. 그럼 기말에 남겨져 있는 수량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된다. 그런데 이 기말에 남겨져 있는 이 재고의 수량은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창고에 있는 수량이 아니라 장부에 남겨져 있는 수량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고민해 볼 게 그거죠, 여러분. 장부에 제가 1100개가 남겨져 있다고 지금 여러분한테 결과를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 창고에 가서요, 수량을 세서 봤더니 1100개가 아니라 1090개였다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개가 비단 얘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기말 재고가 그대로 남겨져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실제는 1090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창고에 가서 수량을 파악해 봤더니 1090개밖에 안 된다? 그럼 이러면 10개가 비잖아요. 근데 창고 가서 세기 전까지는 10개가 비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남겨져 있는 기말은 다음 연도에 기초로 1100개가 그대로 넘어갈 거잖아요. 장부에서. 그런데 1100개짜리 오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창고에 물건 출고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창고에서 연락이 옵니다. 무슨 소리니? 창고에 1090개밖에 없어. 왜 1100개를 내보내래? 너 이거 발주 빨리 안 하면 물건 못 내보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 10개가 왜 빈지를 찾으러 다니겠죠. 그때 가서 하기에는 뒷수습이 너무 늦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혼합법을 써요. 혼합법을 쓰면 이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일단 창고는 열지 않겠다. 그냥 장부만 믿고 가겠다. 그게 계속기록법.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이, 기말 재고 수량이 무엇 때는 과대하게 남겨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예요. 왜냐하면 창고의 수량이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지 재고조사법입니다. 자, 실지 재고조사법은요, 재고자산의 누구만 기록을 하자. 입고만 기록을 합니다. 자, 입고만 기록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당기 매입에 대한 건 나는 어디에? 아유, 장부에는 쓸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 중에 거래명세서라고 하는 또는 송장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몇 개 들어왔고 물품이 무엇이고 실제로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기초에 당기 매입 수량은 실제 금방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분명히 물건이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나는 어디까지만 기록하겠다? 지금 입고된 것만 기록을 하겠다. 그럼 여러분, 출고는 기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고는 우리 언제? 기중에 아무것도 안 해요. 기중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까 기초 몇 개로 시작했죠, 여러분? 기초는 제가 100개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기에 얼마 사가지고 왔다? 5,000개를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5,100개 팔 수 있는 수량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물건은 계속 무엇했을 것이다? 출고가 됐을 것이다. 근데 나는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기록한 사실은 일단 없어요. 장부의 수량은 맞지만 이걸 기록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중엔 기록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점에 뭘 하자? 아, 창고에 가서 재고조사 좀 해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 재고조사를 하자. 여러분, 정기 재고조사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가서 실제 재고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재고가 얼마 남겨져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가정을 드렸던 창고에 가서 여러분 실제 수량을 파악했더니 몇 개가 있더라? 1090개가 있더라 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럼 기초에 당기 매입을 더하고요. 기말 1090을 빼면 우리는 실제 판매한 수량은 얼마가 된다. 근데 이 계산 공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땐 뭐라고 했냐면 우리 100개에 5,000개를 더해서 실제 4,000개를 팔았고요. 그래서 1,100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창고에 가서 파악은 하지 않는 방식이 계속 기록법입니다. 근데 파악했더니 1090이었다면 일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하고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재고를 파악을 해보니 얼마이더라? 1090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한 게 여러분 4,000개밖에 안 팔은 건데
앞에 거랑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한 게 4,000개밖에 안 팔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팔았다는 게 결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4,010이죠. 자, 그럼 여러분 판매한 건 뭐가 되죠? 매출 원가가 되죠. 그러면 우리 기말 재고 수량이 작아지면서 우리 매출 원가가 무엇 되는 거? 커지는 효과처럼 나오죠. 근데 문제점이 뭔 거예요? 얘의 문제점은 자, 분명히 실제로 파는 건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파는 건 몇 개였다? 4,000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4,000개보다 10개가 더 파는 거 들어갔으니까 원가가 커지는 현상이 있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창고의 수량과 장부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재고가 크게 잡히는 문제가 생기고 실질 재고 조사법 같은 경우는 창고에 실제로 남겨져 있는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 팔았던 수량과 판매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 나와서 원가가 커지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쓰는 게 좋을 것이다. 어떤 방식을? 같이 쓰는 방식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방식과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방식을 우리 무엇하자? 아유 같이 씁시다. 그러면 괜찮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행입니다. 자, 현실에서는 재고관리 잘하는 회사는요. 이 두 가지 같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일은 정말 많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장부도 쓰면서 창고조사를 누군가 해야 되죠. 그런데 창고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죠. 왜냐면 여러분 이거 실시간으로 업무해요. 제가 봤던 제일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라고 느꼈던 건 근무 안 하는 날 나와서 재고조사 시키는 회사. 그럼 그것만큼 뭐 챙겨주셨어요? 이게 맞아요. 연장근무 수당 줬어야죠. 또는 오버타임 줬어야죠. 또는 휴일그레이에 따르면 휴일근무 수당을 줬어야죠. 근데 그걸 급여 산정이 안 해줬다? 그럼 불법이에요, 여러분. 근로기준법상 위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진짜 서슴없이 했던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근로기준법이 워낙에 강화가 돼서 그거는 많이들 줄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장부에 쓰는 거. 장부에 쓴다는 거 여러분 손을 안 써요. 요즘은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모두 다 뭐로도 가능해요, 여러분. 바코드 인식으로도 수량 파악이 모두 다 가능해요. 그래서 바코드 인식으로 입고를 시킬 수도 있고요. 나갈 때 그거 찍어서 출고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럼 프로그램 나에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나갔다라고 해서 얼마가 남겨져 있다는 잔액 확인이 실시간으로 돼요.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뭐 실시하면 돼요? 우리 재고조사 실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장부하고 실제를 무엇할 수 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장부와 실제를 비교하는 이 상황이 또 가능해져요.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상에 있었던 누구와 장부와 실질재고조사법상의 실제의 수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그래서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빼서 수량 차이가 무엇이면 음수가 나오면 우리는 감모 수량이 있다라고 본다. 자, 재밌는 건 회계는 감모 수량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 한번 가보세요. 감모가 아니고요. 이렇게도 나올 겁니다. 장부에는 50개밖에 없는데요. 창고에는 52개가 있대요. 55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2개가 더 많아요? 5개가 더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는 불량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주를 할 때 지금 현재 내가 100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발주를 105개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오염 때문에 로스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주한 건 105개가 들어오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발주를 105개 했고 105개 들었으니까 5개 남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실제 쓸 게 100개였다고 하면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이 로스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무엇하는 회사?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 로스가 있어서 저희가 105개를 발주하면 그들이 저한테 106개를 넣어줬던 거죠. 그러면 실제 제가 100개만 쓰고 5개가 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는 수량을 더 늘려주는 행위도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수량을 늘려주는 행위는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감모락에서 수량이 무슨 부분, 음수처럼 비는 거, 이러면 이거 빼서 음수가 나오진 않아요. 제가 왜 이걸 음수라고 하냐면 장부라고 하는 수량이 실질적으로
더 크고 실제가 더 작다라는 부분. 근데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는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 마이너스의 상태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음수라는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내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매입을 줄이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만 우리 실제 수량이 더 큰 경우도 현실에 가시면 보여질 거예요. 시험은 그 문제는 절대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업무에서만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은 크게 얘기하면 병행해서 쓰는 것까지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장부에 기록해서 쓸 것이냐, 계속 기록법. 창고에 가서 정기적인 재고조사에 의해서 기말 수량을 파악해서 매출 수량을 결론 낼 것이냐. 그러면 실질재고조사법, 실질재고조사법 어떤 용어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실사법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창고에 남겨져 있는 수량과 장부에 남겨져 있는 수량을 비교해서 파악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좀 쓰자. 정확한 방법을 좀 쓰자. 라고 해서 혼합법을 쓸 거냐. 그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무슨 부분? 이번부터는 뭘 들어가시자? 우리 수량에 곱해지는 취득, 단가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단가. 자, 이 취득 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 원가 흐름에 대한 무엇이다? 가정입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니, 원가 흐름 가정이 무슨 얘기예요? 아, 재고자산은 무슨 부분이다? 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원리로 기말을 파악하고 있는지, 뒤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지, 전체를 하나처럼 볼 건지, 들어올 때마다 할 건지, 아니면 역산의 방식을 쓸 건지, 저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라는 방식을 쓸 건지, 그거에 따라서 기말에 남겨져 있는 취득 단가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원가가 흘러가는 과정을 뭐로 세워서 단가를 산정할 거냐. 그래서 원가 흐름 가정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게 취득 단가니까 이거를 뭐라고도 할까요? 여러분 단가를 무엇하는 결정하는. 그래서 단가 산정 방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방법은 지금 총 5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총 5가지 중에 무슨 부분? 5번째 부분은 실제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가 결정 방법의 첫 번째 얘기가 이제 개별법입니다, 여러분. 개별법. 자, 개별법으로 등장이 되는 부분은요, 개별은 말 그대로 각 재고자산별로 난 무엇 하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 원가 또는 제조 원가를 각각 재고자산별로 계산하는 방법. 자, 근데 이 각각으로 하겠다라는 게 실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라면을 만드는 회사에서 재고자산을 각각 계산한다라고 하면 실제 여러분 공산품이잖아요. 공산품은 대량 생산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각각이라는 부분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개별법을 거의 쓰지 않고요. 대부분 주문의 형태를 띠는 회사들. 그러니까 주문은 디자인도 조금 다르고 들어가는 자재도 조금 달라지고 그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띠는 부분들은 개별법으로 단가 결정을 합니다. 또는 고가품인 경우들. 그래서 아무 데나 쓰는 건 아니고 이 개별법을 쓴다라고 하시게 되면 고가품에 대한 판매를 하는 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거나 이런 부동산은 위치나 또는 어떤 부동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우리 실제 원가 산정도 다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리고 이런 조선업이 들어오는 건 조선업은 100%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우리가 뭐 자동차도 주문자가 붙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는 공산의 형태처럼 생산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왜 리미티드라는 표현 붙여서 이만큼에 대한 것만 주문 제작해서 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건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가 개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별법은 이상적이고 가장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적이고 가장 정확한 건 맞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공산품은 개별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은 시험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 각 재고자산별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다음 중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개별법에 항상 답이 됩니다.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입선출. 여러분 글씨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 선입선출? 자, 여러분 지금 글씨 그대로 가져라는 얘기는 선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입. 그러면 먼저 매입됐다. 선출. 그러면 먼저 판매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여러분? 먼저 매입한 거를 무엇하겠다? 나 먼저 판매할게. 자, 먼저 생산한 걸 먼저 생산하는 부분에 나 먼저 사용할게.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가지고 오면, 무엇하겠다. 먼저 사오네, 먼저 팔아. 이 얘기고요. 그리고 원재료다. 그러면 사온 순서대로 공정에 투입하겠다. 이 얘기인 거세요. 그래서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무엇해라. 판매하거나 사용해라. 라고 하는 부분.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들 다 이 방식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트 가면 재밌는 거 많이 하죠. 저도 똑같거든요. 자, 우리가 특히나 유제품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면 우리 일정한 공간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유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놨을 거라고요. 회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손을 어떻게 하셔요? 뒤로 쭉 뻗죠? 그리고 이 부분의 물품과 이 앞에 있는 물품에 뭐 확인하셔요, 여러분? 일자 확인하시죠? 그쵸? 유효일자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유통이 가능한지. 그쵸? 또는 언제 생산했는지. 그래서 봤더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였다. 그럼 우리는 앞에 거 집나요? 뒤에 거 집나요? 뒤에 거 집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트의 입장을 놓고 보면 마트에도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고 싶은 거죠. 더더군다나 유통기간이 짧은 물건일수록 우리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재고자산 진열하는 것도 그렇게 진열이 되고 있었던 게 그런 이유이기도 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 거를 사고 싶어서 손을 쭉 뻗지만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매하거나 제조 현장에 투입되는 걸 우리 선입선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민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10월 1일에 100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10월 2일에 또 100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10월 3일에 또 100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럼 전부 다 매입 상태입니다. 전부 다 매입. 자, 그럼 이 매입 중에 우리 단가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가는 우리 1,000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단가가 똑같은 물건인데 그렇습니다. 1,100원이래요. 이 회사 문 닫을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그리고 우리 10월 3일날 사가지고 온 세 번째 물건에 대해서는 1,200원이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매입할 때마다 단가는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물가가 무엇하고 있다. 저 지금 사온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1,000원짜리가 1,100원, 1,100원짜리 1,200원 됐다는 얘기는 물가는 상승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태라고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 중이었다라고 했을 때,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회사는 지금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에 물건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매입이 있었을 때, 드디어 10월 4일 날 제가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저 드디어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매출은 몇 개를 저 100개 팔게요 라고 했대요. 그럼 100개를 팔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들은 거 팔으라고 했으니까 누구 먼저 팔 거예요? 저는 10월 1일 거 먼저 팔겠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단가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남겨져 있는 재고는 가장 최근에 나온 애들, 가장 최근에 매입한 이 두 개가 남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 중이었을 땐 비싼 액에 남는다는 현상도 사실 우리가 느껴야 되고요. 그래서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은 우리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낸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매입한 또는 생산한 항목이 남게 되더라. 이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예제로 좀 넘어갈게요. 예제는 73페이지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예제 73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저희 같이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재고자산 수불부에 의해서 재고자산의 평가를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에 의할 경우 매출 원가와 월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1월 2일 날 기초재고 10개, 개당 1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날 매입이 일어났고요. 30개를 사가지고 왔고 개당 120원입니다. 자, 그리고 1월 16일 날 매출이 일어났고요. 20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날 우리는 또 다른 매입이 있었고 10개이고요. 그리고 개당 130원입니다. 자, 지금 요 상황을 놓고 볼게요, 여러분. 지금 개당 100원이었던 것이 우린 120원이 됐고요. 그리고 13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물가가 무엇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 중이구나. 인플레이션 상태이구나. 반대이면 물가가 하락이구나. 그리고 디플레이션 상태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요거에 따라서 남겨져 있는 재고자산의 금액이나 매출원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태인지 디플레이션 상태인지도 우리는 사실 필요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선입선출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입선출법. 자, 지금 선입선출법의 내용을 봤더니 제가 이제 형태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출한 시점을 놓고요. 누구를 먼저 내보낼 거냐라는 정리만 하실 수 있다라면 시험 대비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1월 2일 기초로 10개, 단가는 100원짜리. 그럼 여러분 10개 곱하기 단가 100원 해주시면 우리 10개 맞죠, 여러분? 저 지금 단가 잘못 곱한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여기 자리는 저는 왜 이 자리를 2,000원이라고 해놨을까요, 여러분? 2,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겠죠? 네, 1,000원이 맞고요. 저 잠깐 수정을 좀 할게요. 네, 1,0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것도 1,000원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단가 수정 다시 했고요, 여러분. 지금 내용 보시면 지금 기초에 대한 부분 우리 100원짜리니까 제가 아까 여기 2,000원 더 놨었잖아요. 근데 2,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겠죠. 그래서 실제 이게 요 형태가 지금 재고 수불장 형태를 제가 지금 그대로 그냥 그림처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 수불부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재고 수불부 또는 재고 수불장 또는 재고 기록장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요즘에 다 컴퓨터로 작업합니다. 그럼 이 재고 수불부에 가면 들어온 거, 나간 거, 남겨진 거 이렇게 형태가 나와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매입 자리에 기초를 가져가야 되니까 저는 일부러 매입 자리 썼습니다. 사실 기초는 매입 자리 안 써 있고요. 시작할 때 잔액이 그냥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쓰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1월 2일 날 우리 10개 단가는 100원 곱하기 하시면 1,000원이니까 이게 그대로 뭐가 된다? 잔액으로 가겠죠. 자, 1월 9일 날 또 다른 매입이 있었습니다. 30개이고요. 단가는 1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0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120원이시고 그러면 30개에 120원 하시면 우린 3,600원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3,600원이 나올 거고요. 그럼 3,600원이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단가가 두 개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재고자산 수불부를 얘기할 때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들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지금 단가가 다르면 절대로 잔액 자리에 무엇할 수 없다? 묶어서 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묶어서 쓰실 수는 없고요. 그대로 그냥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100원, 우리 10개 100원짜리 1,000원. 그리고 우리 30개의 매입이 있었으니까요. 30개에 120원 곱해진 거 그대로 3,600원.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쓰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을 하면 이게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1월 16일 날 드디어 무엇에 대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매출이 일어나서 몇 개가 나갔다? 20개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왜 매출만 보셔라. 누구는
선입선출과 후입은. 왜냐면 이 매출 내가 20개를 내보냈어요 라고 얘기가 이루어지면 이 20개를 언제 매입한 걸 내보낼 거냐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니까 우리는 날짜가 며칠이고요? 1월 16일이에요. 자, 그럼 1월 16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6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9일과 1월 2일에 가지고 있었던 게 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먼저예요? 1월 2일이 먼저죠. 그래서 실제 내보내는 물건 얘기할 때 우리 10개는 20개 구성에 10개는 누구 거를 내보내는 게 맞으시고 이 10개는 언제 들어온 거? 우리 1월 2일 날 들어왔던 거 내보내는 게 맞고 그래서 1월 2일 날 자, 들어온 게 아니라 재고였지만요. 요걸 내보내라. 그럼 단가는 100원짜리가 되죠. 자, 여기 지금 매출 자리에 기입한 건 여러분, 우리 취득 단가를 의미하는 거지. 이 자리에 기입하는 게 매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취득 단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취득 단가 100원을 써서 1000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1월 9일 날 몇 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30개. 자, 그래서 이 30개가 그대로 재고로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잔액이라고 썼지만, 자, 30개 중에 우리 20개 중에서 10개는 1월 2일 날 거 나갔으니까 우리는 10개가 지금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 10개는 언제 거로 30개 중에 10개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는 얼마짜리를 내보냈다? 우리는 120원짜리를 내보낸 게 되죠. 그러면 10개 곱하기 120원 하시면 1200원이 되죠. 그래서 1000원에 1200원 더해주시면 우린 뭐가 된다? 매출 원가는 2200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 무슨 부분? 매출 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200원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내보내서 정리가 되는지. 자, 그리고 1월 30일 거에 정보가 없었다라고 하시면 1월 30일 거에 정보가 없었다라고 하신다라면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 요거로 재고가 끝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개가 남겨져 있고 120원짜리가 남았고 2,400원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1월 30일 날 우린 뭐가 되어지는? 우린 다시 10개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주문이 10개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단가는 130원, 그래서 1,300원. 그러면 우리 1월 30일 기준으로 남겨져 있는 재고는 며칠 날짜? 1월 9일 날에 매입했던 재고와 1월 30일 날 매입했던 재고 두 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개 120원에 2,400원과 10개 130원에 1,300원인 요게 기말 재고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3,700원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처럼 저희가 풀었던 것처럼 전부 다 푸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은 물어보는 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정보를 주고 재고를 물어봤다. 그럼 3,700원이 답이 될 것이고 이 형태를 주고 매출 원가를 물어봤다. 그럼 2,200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라는 원리로 기억하셔야 되니까 1월 16일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재고부터 팔아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입선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입선출법은요. 가장 최근에 무엇한 부분, 가장 최근에 매입한 부분을 또는 가장 최근에 생산한 재고를 무엇하셔라? 가장 먼저 판매하거나 또는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뭔가 일정 시점에 도래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내보내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남겨져 있는 재고 항목은요. 뭐가 될 것이다? 가장 먼저 매입한 재고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최근께 남는다라고 했다라면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매입했다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께 계속 남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남겨질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제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1월 2일, 1월 9일 이거 매입에 대한 정보는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나와져 있는 정보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중요했던 건 1월 며칠이다? 1월 16일에 매출에 대한 부분이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럼 1월 16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이 누구냐는 거죠.
왜냐면 가장 최근에 매입하거나 가장 최근에 무엇한 거? 사가지고 생산한 걸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럼 가장 최근은 1월 16일 기준 며칠이다? 1월 9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 몇 개가 일어났을 때? 20개가 일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지금 10개와 30개 각각 단가가 다르니까요. 가지고 있는데 우린 30개에 있었던 부분을 무엇해야 된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단가는 얼마? 120원짜리를 먼저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20개 곱하기 120원짜리를 내보내서 2,4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00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이다? 2,400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남겨져 있는 재고는 우리 100원짜리와 120원짜리 각각 20개가 남습니다. 남겨져 있는 재고는 동일하지만 남겨지는 단가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가의 흐름을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1월 30일 날 우리는 130원짜리 10개를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똑같이 선입선출법처럼 30개의 재고가 남겨지기는 했으나 단가는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100원짜리 10개, 120원짜리 10개, 130원짜리 10개.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3,500원의 재고가 남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입과 후입 비교해봐도 뭐가 달라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금액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비교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뭐 이거 박스 같이 붙어 있죠, 여러분? 자,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 들어온 순서대로 내보내는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순매입법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후입선출법은 우리 들어온 순서대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는 시점에, 그러니까 매출하는 시점에 가장 최근 걸 하다 보니까 계속 무엇하는 거꾸로 가는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역매입법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선입선출법의 특징부터 볼게요. 자, 선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 그럼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시냐면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똑같은 제품을 시기에 차이를 두고 사가지고 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산 걸 쓰게 되더라. 또는 제가 쓰고 있었던 게 있으면 그거 다 써야 새로운 걸 뜯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흐름이에요. 그거를 일반적인 물량 흐름 또는 물량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무엇하더라? 일치하더라. 그쵸?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선입선출법의 방식을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남겨져 있는 기말 재고 자산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게 남겨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가라는 건 지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장 최근의 단가가 남겨져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행, 원가, 공정 가치에 가깝게 표시할 수 있더라. 자,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얘기했을 때 여러분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은 수익이 발생한 시기에 우리는 비용이도 그 시기에 같이 대응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가가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예제만 봐도 여러분 100원짜리가 얼마짜리가 되고 120원짜리가 되고 그 다음에 120원짜리가 얼마짜리가 되고 130원짜리가 되고 그럼 물가가 상승 중이죠. 그럼 여러분 원가가 상승 중이면 우린 당연히 매가도 올려서 받지 않았을까요? 판매 가격?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소비자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물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참 가격들을 잘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소비재들을 들여다보면 가격이 떨어지기도 해요. 아니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런 가격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을 나한테 빼주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주유수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올라가는 건 쉬워요. 근데 내려오는 건 사실 잘 안 해주고 있잖아요. 세금이 실질적으로 인하가 됐다면 그걸 빼줘야 되는데 빼준다라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니까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원가가 상승 중이면 매가도 상승 중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가도 올라간 가격으로 회계처를 했었다라면 여기에 대응되는 것도 올라간 가격이 대응되어야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매가는 지금 올려서 내가 정리하고 있지만 원가는 지금 물가가 상승됐다고 해서 1,300원짜리 파는 게 아니라 난 누구부터 정리해야 된다? 100원짜리부터 먼저 팔고요. 100원짜리 다 소진되면 그 다음 120원짜리 팔 거고요. 이게 다 소진되면 130원짜리 소진할게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적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수익 비용 대응이 무엇하다, 적합하지 못하다 또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물가가 상승 중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100원짜리를 먼저 팔아야 된다겠죠? 제가 분명히 매가는 올려받을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가가 작게 잡히는 거죠. 그쵸? 130원짜리 재고가 남겨져 있고 100원짜리와 120원짜리 팔았다라고 하면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 중이게 되면 재고 자산이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선입선출법은 누가 나오는 우리 기말이 무엇 될 것이다. 기말이 과대계상이 돼요. 자, 기말이 과대계상이 되지니까 우리 원가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것이다. 과소하게 잡혀지겠죠. 자, 그러면 원가가 과소하게 나와지니까 누구는 커진다?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이 선입선출법에 대한 현상은 원가 회계에 가면 대량 생산하는 회사들이 선입선출법으로 생산을 할 건지 총평균법으로 생산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의 의미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입선출법 특징이 원가 회계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은 용어입니다. 자, 후입선출법입니다. 자,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무엇하더라? 불일치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불일치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뒤에 들어온 거 먼저 쓴다는 얘기인 거니까 뜯어놓은 거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나 새로운 거 뜯어서 쓸 거야. 이런 얘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일치한 게 표현이 적정한 거고요. 자, 그리고 물가가 상승했을 때 기말 재고 자산이 무엇될 것이다? 과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판매하는 날짜를 기준 놓고 봤을 때 저는 아까 누구를 먼저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팔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물가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저 100원짜리 사가지고 온 거 있었고요. 120원짜리 사가지고 온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매하는 날짜를 기준 놓고 봤을 때 판매를 며칠 날 했냐면 1월 16일 날 매출을 했습니다. 자, 이 날짜를 기준 놓고 봤을 때 우리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으라고 했으니까 누구에 대한 거? 우리는 120원짜리 먼저 팔았겠죠. 그러면 과거에 가격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기말 재고는 뭐가 된다? 기말 재고는 과소계상이 된다. 자, 그럼 재고가 과소가 되면 원가는 뭐가 될 것이다? 원가는 우리 과대하게 잡히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원가를 과대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이익이 작게 잡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익 조작할 분들 소위 말해서 우리 이익 조작은 사실 크게 만드는 것도 이익 조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게 만드는 포커스가 더 많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 여러분 원가가 과대하게 잡히고요. 이익이 실질적으로 과소하게 계상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과소하게 계상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세금을 덜 내는 문제도 생기겠죠. 여기까지도 파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 중이라고 했을 때 기말 재고 자산이 과소하게 평가되는 현상이 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매가가 올라간 거대로 팔고 거기에 대응되는 우리 원가도 최근에 원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무슨 부분 현행 수익에 우리 대응되는 현행 원가 또는 비용이 무엇하다. 아유 적절하게 대응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물가 상승 시 이익이 적게 계상된다는 거는 벌써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법인세를 무엇할 수 있다? 아, 다음 년도 넘길 수 있는 효과가 있구나. 이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이거 100원짜리 팔 거예요, 여러분. 그럼 100원짜리를 팔면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아주 싼 가격의 재고가 계속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법인세를 다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 이연 효과가 있는 거지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연은 법인세가 넘겨지는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긴 지금 써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에 기말은요. 여기 있었던 기말은 자, 이 부분의 기말은 다음 연도에 뭐로 넘어가요, 여러분?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초가 지금 100을 넘겨받았어요. 100을. 자, 그런데 이 100이
지금 기말에 가서 보았더니 무엇이더라? 0이 됐대요. 그럼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다 팔았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초와 단기에 매입한 게 모두 다 원가로 가죠. 그럼 이 원가로 가면 그 해에 법인세가 많아지는 효과가 사실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이 이연 효과라는 것도 있지만 이 이연 효과에 따라붙는 글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고 자산이 뒤에 가서 모두 다 팔려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던데, 그쵸? 법인세가 한꺼번에 제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걸 재고자산 청산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 그럼 청산은 없애는 거죠. 아예 없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은 재고를 갖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재고를 계속 쌓아놓고 가다 보니까요. 근데 이 재고가 기초가 계속 남겨져 있는 현상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후입에 갖고 있는 특징이겠죠. 자, 가중평균법입니다. 자, 가중평균법은요, 우리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총평균법은 평균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총자가 붙어 있습니다. 아, 합계를 내자, 총액을 내자, 그래서 전체의 평균을 내자. 이런 식의 관점이 됩니다. 근데 이 총평균법으로 우리가 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을 적용하는 회사는 야, 수량 결정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면 총평균법을 쓰는 건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선입과 후입 산출법을 쓰는 회사, 개별법을 쓰는 회사들은 장부, 그러니까 개별은 도입시키지 않을게요. 선입과 후입은 장부를 쓰는 계속기록법을 쓰든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든 두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쓰든 다 계산을 해요. 근데 총평균법 같은 경우는 계속기록법을 쓴다는 관점으로 계산하는 단가 산정 방법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서 무엇할 때, 사용할 때 실제 남겨져 있는 단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 얘기예요. 총평균법을 쓰는 회사는 계속기록법은 어떤 방법이든 다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이동평균법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동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절대로 못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가중평균법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물어보면 총평균법, 계속기록법에서 만 사용하는 방식은 이동평균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 관리를 해도 수량 관리를 해도 우리는 단가 산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또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량의 결정 방법을 놓고 봤을 때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우리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총평균법은 당기에 판매된 재고자산은 모두 동일한 단가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일정 기간의 평균 단가를 내는 거, 총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단가는 다 같은 애를 파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에 곱해지는 단가도 기말에 남겨져 있는 재고에 곱해지는 단가도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러면 총평균 단가라는 공식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에 남겨져 있는 금액에 우리 일정 기간 동안 매입한 금액을 무엇하고 더하고 자, 이 더한 금액을 우리는 누구로? 수량으로 무엇하면 된다?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금액과 금액의 합이면 그 금액에 대응되는 수량이 있겠죠. 그래서 기초재고 수량과 일정 기간의 매입 수량을 더해서 나눠주면 우리는 단가가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럼 단가 산정을 한 달에 한 번. 아우, 저희는 기말에 결산할 때 딱 한 번 해요. 그런 회사는 1월부터 12월 달 것까지에 대한 전체 단가를 딱 한 번 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 회사의 결정 방법이겠죠. 자, 예제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10개, 30개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잔액에 아무것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나눠서 갈 건데 총평균법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기초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가지고 오는 매입도 기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기초와 매입에 대한 부분은 기록을 하지만 우리 매출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창고에 가서 기말 몇 개 남겨져 있는지 파악해 올래?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입으로 나와져 있는 전체를 다 더합니다. 그럼 우리는 10개, 30개, 10개 매입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단가에 수량을 곱해주면 우리 얼마 주고 샀다는 금액이 등장하죠. 그러면 여러분 1,000원 더하기 3,600원 더하기 1,300원 그럼 얼마가 돼요 여러분? 5,900원이 되죠. 자 5,900원 그리고 우리 수량 10개, 30개, 10개 더하면 50개. 그럼 여러분 5,900원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5,900원을 우리 50개로 무엇하면 나누기를 하면 우리는 단가가 산출이 되죠. 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건 뭐다? 일정 기간의 총 평균 단가를 계산해라. 그래서 총 평균 단가는 우리 하나당 우리 118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8원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창고에 가서 뭘 하냐면, 야, 재고 몇 개 남겨져 있는지 파악할래?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창고 가서 재고를 파악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재고 30개 남겨져 있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매한 수량을 파악하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이 판매한 수량은 어떻게 파악을 한다? 자, 우린 지금 문서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우리 매입한 거 몇 개? 50개. 그 중에 남겨져 있는 재고 몇 개? 30개. 그래서 판매한 거 몇 개? 20개.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팔은 건 20개, 남겨진 건 30개. 자, 우리 단가는 얼마였다? 118원. 그러면 남겨져 있는 30개에 118원을 무엇해서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매출 원가도 똑같이 118원을 곱해서 우리는 금액이 나와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간단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매출 원가 20개 곱하기 118원 하면 2,360원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기말 재고도 30개 곱하기 118원 하면 3,540원이 나왔죠. 여러분, 총평균법이 제일 쉬워요. 사실은 제일 편합니다. 자, 그 다음 가중평균법의 두 번째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우리 실지 재고조사법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수량 결정 방법을 놓고 봤을 때 수량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계속기록법을 써야만 우린 평균 단가를 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평균 단가 앞에 무슨 글씨가 붙어 있냐면 이동자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동은 움직일 때마다 단가를 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동이 매입과 매출 다 냈냐고요? 그럼 매출은 매입했던 단가를 적용해서 매출원가 산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이라는 의미는 매입 얘기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입할 때마다 무엇을 내주세요? 평균 단가를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동평균법. 자,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바뀌는 정세를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일이 많겠죠. 들어올 때마다 단가 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단가 산정을 하려면 야, 이번에 몇 개 샀어? 야, 몇 개 남겨져 있었는데 얼마짜리 남겨져 있던 거야? 라는 걸 모르면 절대로 단가를 산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었던 기초에 들어온 매입을 쓰고 남겨져 있는 기말이라고 하는 잔액을 알아야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다? 단가 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절대로 가중평균 방법 중에 이동평균법은 무엇 할 수 없다. 산출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나오는 부분. 그래서 매입 직전의 재고 금액이에요, 여러분. 매입 직전의 재고 금액에 신규로 사오는 매입 금액을 더하고, 자, 얘를 누구로 나누자? 매입 직전의 재고 수량에 신규 매입 수량을 더해서 나눠주면 우리는 이동 평균 단가가 무엇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예제 가지고 같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기초 10개가 있었고요. 그게 그대로 잔액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1월 9일 날 뭐가 된다? 매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매입할 때마다 무엇 하셔라? 단가를 내라. 자, 그러면 우리 매입 직전에 금액은 얼마? 우리 1,000원. 그리고 신규로 매입한 건 얼마? 3,600원. 자, 두 금액 더하면 얼마가 된다? 4,600원이 되겠죠. 자, 4,600원을 우리 매입 직전에 재고 수량 몇 개? 10개. 신규로 매입한 거 몇 개? 30개. 그럼 4,600원을 40개로 나누면 우리는 단가가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월 9일에 매입 시점의 단가, 이동평균 단가를 봤더니 이동평균 단가는 얼마가 있다. 우리 이거 계산해 보시면 115원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잔액에 쓸 때도 여러분 40개라고 해서 합산해서 써요. 우리 선입이나 후입은 단가가 다르면 합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합산해서 쓰고요. 평균 단가가 얼마이다? 우리는 115원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월 16일 날 드디어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매출이 몇 개가 있었냐면 20개. 그럼 이 20개에 곱해지는 단가는 지금 무슨 부분? 매입할 때 단가 내놨었죠, 여러분? 그 매입할 때 단가 내놨던 115원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곱하기 115원 해서 우리는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된다? 2,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매출 원가 2,300원 정리된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실 때 1월 16일 매출에 대한 매출 원가를 물어보면 2,300원 계산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 1월 30일에 매입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동평균 단가 한 번 더 계산할게요. 자, 그럼 우린 남겨져 있는 재고는 20개이고요. 115원짜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2,300원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2,300원 남겨져 있는 금액, 그러면 매입 직전의 금액 2,300원에 우리 신규로 매입한 금액 얼마? 1,300원을 더해줍니다. 그럼 이 두 금액 더해줬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럼 이 두 금액 더해지시면 2,300원 더하기 1,300원 하시면 얼마예요, 여러분? 3,600원이 되나요? 네, 3,600원. 그리고 나누기, 우리 남겨져 있는 재고 몇 개? 20개. 신규로 매입한 수량 몇 개? 10개입니다. 자, 두 개 더하면 30개가 되죠. 그럼 3,600원 나누기 30개 하시면 얼마의 단가가 나온다? 우리는 120원의 단가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들어올 때마다 평균 단가를 내라. 그래서 현재 시세를 실제 매출 원가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바로 볼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도 상당한 이익이 소요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택일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내고요. 그리고 이 부분 기억하실 거 하나 더 점검할게요, 여러분.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취득 단가가 얼마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단기 매매 증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 산정 방법을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유가증권은 반드시 취득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걸 정리하실 땐 종목별로 하십니다. 각각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 산정 방법에 대한 부분은 무슨 방법을 쓰셔라? 우리는 총평균법을 쓰거나 이동평균법을 씁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재고자산에서 배웠던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택일에서 쓴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가끔 출제자가 단기 매매 증권 단가 산정 방법에 대한 것으로 문제 출제하고요. 얼마짜리를 팔아서 얼마의 이익이 났는지 계산을 하고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로만 내지는 않는다는 거. 자, 매출가격 환원법입니다. 자, 매출가격 환원법은 다른 말로 여러분 소매재고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매출가격 환원법은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매장에 가보시면 판매하는 매장에 가보시면 재고가 있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매장에 가서 제가 옷을 보거나 가전제품을 봤어요. 자, 근데 옷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재고 파악을 하죠. 또는 다른 매장에 바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전산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에 모니터 자체가 목이 다 돌아가는 모니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직원, 점원이 가지고 있는 방향 쪽으로 모니터가 있다가 우리 고객 있는 쪽으로 모니터를 돌리는 게 가능한 게 많아요. 그럼 그렇게 돌려서 모니터에 고객님 이렇게 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문하고 가시면 저희가 댁으로 배송해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찾으러 오시면 그때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전제품은 매장에 있는 건 다 진열 상품이에요. 절대로 매장에 재고를 갖고 있지 않죠. 휴대폰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대부분들 다 무엇해요? 재고 파악하죠. 그리고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도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 원가가 보여지면 정말 낭패이지 않을까요? 그죠? 난처한 상황이 나오죠. 아니 지금 현재 원가가 얼마인지 아는데 나한테 얼마 팔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단가가 보여도 매가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남겨져 있는 재고에 대한 부분에 원가를 산정할 때 또는 재고액을 산정할 때 원가율이라는 걸 산정을 하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는 무슨 부분, 남겨져 있는 재고 자산에, 매가로 표시돼서 남겨져 있는 재고 자산에 그 원가를 곱해서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유통업종에서 쓰는 것만 허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유통업에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이라고 불렀던 기초와 단기에 매입했던 거, 차변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금액의 원가와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매가로 나눠주면 원가율이 나와요. 그래서 그 원가율을 남겨져 있는 재고에 곱해서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문제는 특이하게도 여러분 전산 회계 쪽에서 세무 쪽에서는 이 매출원가 매출가격 환원법 또는 소매재고 조사법 또는 소매재고법 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를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뭐 운용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방식이고 유통업에서만 사용한다는 정도는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자, 우리 지금 개별법부터 시작해서 매출가격 환원법까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가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하락했을 때 우리 이 평가 방법에 따라서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가 남겨지고 그거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 중이었을 때 기말 재고가 누가 가장 크게 남고 원가가 누가 가장 큰지 자 이걸 또 물어봅니다.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각 평가 방법의 상호 비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에 수록해 드린 건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보고는 인플레이션 상태인 물가 상승이라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부분. 자, 그럼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자, 상품이라는 계정을 놓고 봤을 때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액이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은 차변에 실제 등장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글씨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 건 2,000원에 5,900원이 더해지면 우리는 7,900원이 됩니다. 자, 그 7,900원이 기말 재고가 누가 남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졌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산이라고 했던 기말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우린 비용인 매출 원가는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기말 재고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 과소계상이 되거나 감소하게 되면 우리 매출 원가 뭐가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7,900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 팁박스에 또 무슨 부분? 기말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원가가 작아지고 그리고 우리 분명히 원가는 무엇이다? 비용입니다. 그럼 비용은 수익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은 매출이겠죠? 자,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무엇할 거니까? 우리는 뺄 거니까. 그럼 이익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익은 우리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팁박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무엇하게 되더라? 증가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써드렸습니다. 반대이면 여러분, 우리 기말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커지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렸고요.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이게 보이면 불편하시니까. 자, 여러분 이건 어느 쪽에서 드렸던 부분이냐면 이거 여러분 어디 거 같아요? 우리 지금 예제 부분 미리 다 하고 돌았잖아요. 73페이지 예제 부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말재고 금액하고 매출 원가만 놓고 볼게요. 자, 기말재고액의 선입선출법은 3,700원이었고요. 이동평균법은 3,600원, 총평균법은 3,540원, 후입선출법은 3,500원이었어요. 자, 두 개 합은 결론을 내드렸죠. 우리 얼마로 끝난다? 7,900원이라는 거. 자, 그러면 기말재고 금액이 3,700원이면 우리는 이게 제가 7,900원이라 썼어요. 두 개 합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5,900원. 자, 그러면 두 개 합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두 개 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매출 원가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은 재고 금액이 3,700원이면 당연히 원가는 2,200원이 되겠죠. 왜냐면 두 개의 합으로 형성이 되는 거니까. 자, 이동평균법은 2,300원, 총평균법은 2,360원, 후입은 2,400원이었어요. 자, 이렇게 딱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 물가 상승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는 100원짜리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120원짜리, 개당 120원짜리였고, 그 다음에는 130원짜리였어요.
그럼 물가는 상승 중이다, 하락 중이다? 상승.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태였을 때 기말재고는 누가 가장 크게 있죠? 선입선출법. 가장 작은 애는 누구죠? 후입선출법. 그러니까 대부분 선입과 후입은 안 틀리세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동과 총평균을 자꾸 헷갈려 해요. 그러면 선이 총 후로 외우시든 아니면 전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기억이 안 나면 훈민정음순이란 것도 기억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억 다음에 니은이고요. 니은 다음에 디귿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 자음 얘기할 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시옷 다음에 이응이죠. 이응 다음에 치읓이고요. 그 다음에 휘읒이잖아요. 그 순서가 위배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래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순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표현해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매출 원가는 지금 비교해 보시면 원가는 누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죠. 그리고 매출원가 가장 작은 건 선입선출법이죠. 그러면 글씨를 바꾸지 마시고 우리는 부등호 표시만 뒤집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재고에 대한 부분에 부등호를 기억하시고 매출 원가는 그 상태에 놓으시고 무엇 하셔라? 뒤집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분명히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줄어들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재고액의 변화와 우리 당기 순이익 또는 매출 총이익의 변화는 무엇하다? 같습니다. 이 부등호 표시 들어오는 건 같아요. 이거는 맹목적으로 출제하면 그냥 이렇게 출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글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교재 7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수량에 대한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차이. 자, 감모라고 했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 감모손실을 파악하려면 여러분, 우리 수량 결정 방식에서 무슨 방식을 써야? 혼합법을 써야. 그래서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같이 써야만 우린 장부의 수량과 실제의 수량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부나 실제 차이가 왜 나는데요? 아니 누가 몰래 훔쳐갔다, 도난 또는 부서졌다, 파손 또는 이것도 분실도 그런 의미겠죠. 또는 우리 뭐도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 다른 계정으로 무엇하였다?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타계정 대체에 있었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 수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샘플로 썼다, 이런 등등등. 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수량 차이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라면 당연히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장부상 재고 수량에서 실제 재고 수량을 빼서 그리고 곱해지는 단가는 장부상 취득 단가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요, 원가성이 있는 정상적 감모 손실인지 원가성이 없는 우리 비정상 감모 손실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정상적 감모 손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아무리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를 잘해도 그냥 수량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예전 같은 경우 곡물을 수입을 했을 때요. 제일 많이 문제됐던 게 뭐였었냐면 자꾸 수량이 맞지 않다. 그리고 수입할 땐 수량이 맞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량이 자꾸 비다란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랬었던 거냐면요. 우리가 마대 포장 같은 부분으로 수입을 하고 아무리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해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패가 되거나 또는 수분 증발로 인해서 무게가 줄어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실제 관리를 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요즘 진공 포장 형태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재고가 그렇게 오랫동안 쌓여 있지도 않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식의 감모가 있는 건 정상적 감모라고 해요. 그러면 회사는 실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원가 산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량 차이가 나오는 걸 우리는 정상적 감모라고 하고 그 정상적 감모는 우리 무엇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매출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거 기억할까요, 여러분? 매출 원가 여러분이 회계 처리한다고 했어요. 컴퓨터에 가서 여러분이 기말재고만 파악해서 넣어준다고 했어요.
기말재고만 파악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 이론상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차변에 매출원가라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 대변에는 상품이 없어졌어요. 그럼 상품 쓰시고, 저희 원재료가 없어졌는데요. 그럼 원재료 쓰시고,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제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품 쓰시고, 자, 이런 각각의 재고 자산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 계정인 매출원가 쓰시고 끝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매출원가를 우리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PG라고 쓰는 건 프로그램 약자입니다.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매출원가는 저희가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우린 프로그램에 기말 재고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재고액을 입력하고 우리 무엇을 하면, 우리 점표라고 하는 추가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점표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원가성이 있는 정상적 감모 손실은 절대로 프로그램 상태에서는 분계라는 걸 한다 안 한다? 절대로 분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누구만 넣어주면 된다? 실제 장부에 남겨져 있는 실제 재고 금액에 취득 단가를 곱해서 실제 재고 금액만 입력하시고 점표 추가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매출원가 분계를 별도로 하지 않아요. 이거 안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적 감모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영업의 비용은 자동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무조건 분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계를 무조건 한다.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 자, 그럼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적 감모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그래서 생산이 중단. 근데 생산이 중단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다가 내가 생산하고 있는 물건을 찍어버린 거죠. 그러면 걔는 더 이상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그러면 폐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없앨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죠. 또는 제가 술을 트럭에 싣고 운송 중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주류가 모두 다 파손이 돼버렸다. 그 술 못 팔겠죠, 여러분? 근데 그 교통사고가 매일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적 감모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형상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반드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하는 영업의 비용 회계 처리를 해주시고요. 대변에 재고자산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차변에 영업의 비용이면 영업비용이 아니네요. 판매비와 관리비도 아니고 매출원가로도 못 갔어요. 자, 그러면 판매비 관리비가 아니라 매출원가로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 재고자산의 최종 족착지는 손익계산서에 누구이다? 매출원가라겠어요. 근데 영업의 비용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니까 우리 대변에 재고자산 감소시키면서 반드시 누구를 써줘야 된다? 타계정 대체라는 걸 써줘라. 그러면 적요 번호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적요 번호 8번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8번에 있는 적요를 반드시 넣어야만 우리는 이 부분이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타계정으로 대체해서 우리 재고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계정 대체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7번째 내용.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자,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라는 부분. 자, 이 평가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나와야 될 게 있죠. 우리 평가를 여러 개 해봤어요,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평가도 해봤고 내가 갖고 있던 채권에 받을 가능성이 얼마인지도 평가를 해봤고요. 그러면 기말에 하겠죠. 감모도 대체적으로 기말에 많이 해요. 근데 감모는 기중에 할 수도 있어요. 꼭 기말에 하지 않고 기중에 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평가는 기중에는 안 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결산이라는 행위가 일어날 때만 합니다. 자, 그럼 결산이 일어날 때 시장에 가서 내가 사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은 가격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감모 손실은 수량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가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에 평가를 할 때 지금 저가법을 적용하겠다. 여러분 저가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더 낮은 가격으로 장부의 금액을 맞춰준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은 왜 나오나요? 라고 했더니 재고자산이 무엇 됐다? 진부화가 됐다. 자, 그럼 진부라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 밀려났다는 얘기죠. 또는 품질이 저하되었다. 또는 유행이 지나서 우리 팔리지가 않는다. 장기 체화 상태이다.
계속 창고에 쌓여 있기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식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요. 내가 살 때 또는 만들 때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취득 원가와 그리고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가인 공정가치를 파악해 와서 비교해 봤더니 누가 더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더 무엇하더라 낮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낮은 금액으로 장부 금액을 무엇해라 바꿔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여기도 당연히 수량의 단가를 곱해서 들어올 거예요. 평가 손실 계산할 때. 그런데 여기에 곱해지는 수량은 장부 수량이 아니라 무슨 수량이다? 실제 수량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모 손실과 누가 같이 있으면 우리 감모와 평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라면 반드시 누굴 먼저 해라? 감모를 먼저 해라. 그래 여러분 실제와 장부를 파악해서 우리는 실제 수량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그럼 실제를 파악해서 갖고 와서 평가에 우리 무슨 부분 시가와 취득 단가의 차이만큼 우리 차이의 단가를 무엇해서 우리 곱해서 평가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감모 후평가의 형태의 순서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 기말 수량에 우리 단가를 곱한다. 아니 단가의 차이를 곱한다. 그러면 취득 단가에서 시가를 뺀 차이만큼을 곱해서 평가 손실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용되는 공정가치라고 얘기했던 시가요. 자, 이 시가를 들어가서 봤더니 용어를 부르는 게 좀 달라요, 여러분. 시가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제품이라든지 우리 제품 또는 상품 또는 제공품. 근데 제공품도 왜 여기에 두느냐면 제공품도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팔 거기 때문에요. 제공품도 상품과 제품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시가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자,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건 너 얼마에 팔 수 있는데 라는 게 추정 판매가야. 거기서 너 파는데 들어가는 판관비가 있지? 추정 판관비를 빼서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봐. 그러면 저는 지금 1,000원에 판매가 가능하대요. 근데 이거 팔기 위해서는 200원의 판관비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나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금액은 얼마이다? 800원. 자, 이 800원이 시가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라는 의미는 맞지만 불려지는 용어는 다르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제품,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 가치가 시가가 될 것이다. 자, 원재료는 사가지고 오는데 들어간 돈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현행원가 또는 현행 대체원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행원가라는 건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가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가는 지금 사는 사람은 원가이지만 파는 사람은 매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대체원가 또는 현행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입 시 소요되는 금액. 그러니까 내가 창고에 갖고 있는 원재료가 500원짜리인데 시장에 갔더니 야 그거 300원만 줘도 실제 살 수 있던데 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200원의 손해이다, 이익이다, 손해예요. 그 원재료 갖고 투입해서 여러분 우리 제품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보다 더 많은 가격을 치르고 난 사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다 손해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재고자산 평가는 무엇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종목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자도 있고 공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자는 모자대로 공은 공대로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근데 모자 안에 갔더니 무슨 부분? 동그란 모자, 세모 모자. 그리고 공에 갔더니 야구공, 축구공.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야구공은 야구공대로 평가, 축구공은 축구공대로 평가, 동그란 모자는 동그란 모자대로 평가, 우리 세모는 세모대로 평가. 그런 걸 종목별 평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동그라미와 네모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자끼리 공끼리 평가를 할게. 그러면 유사한 항목끼리에 대해서는 조별의 평가를 무엇하고 있다?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회계처리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단가의 차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가 차이.
자, 그러면 그 단가 차이에 대한 부분이니까 내가 지금 100원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단가가 어떤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20원이 됐더라. 100원짜리가. 자, 그러면 우리는 평가 이익이 생기잖아요. 평가 이익은 없습니다. 자, 지금 주문에서도 보여지지만 여러분 평가 손실 용어만 얘기하고 있지 평가 이익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취득 단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이 100원짜리 가격을 놓고 이보다 무엇되며 가격이 내려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90원이었다라면 우리는 100원과 90원의 차이만큼 정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일단 90원으로 떨어뜨렸어요. 얼마짜리가? 100원짜리가.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자? 아, 시가가 하락했구나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시가가 하락하게 되면 뭐로 정리해라? 매출 원가로 가산합니다. 자, 그래서 하락한 금액만큼, 신만큼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별도 계정 과목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에서는 이 매출원가의 가산 계정으로 만들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로 직접 처리 안 하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씁니다. 여러분 충당금이 나오니까 대손충당금 기억나야 되죠. 그럼 충당금 얘기했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우리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재고자산의 무슨 계정이다?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면 얘가 장부에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 자,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제가 약식으로 살짝 잠깐 그려보면 여기에 재고자산 상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전 상품 얼마짜리로 갖고 있었죠? 100원짜리. 그쵸? 자, 그래서 요 100원짜리는 지금 실제 수량에 곱하기 취득 단가가 곱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게 100원이고요. 이 밑에 누가 평가 충당금이 들어와요. 제가 그냥 충당금만 쓸게요, 여러분. 자, 충당금이 들어오고요. 그 금액은 10원이에요. 자, 그럼 얘는 차감 계정이니까 가로가 쳐지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다? 아, 그럼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시장에서 지금 현재 90원을 움직이고 있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상품으로 남겨주는 100원은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단가 여러분 대부분 시가를 곱해서 남기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회계 처리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시가라고 하면 90원 남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자리 90원 남기면 또 10원이 빠지면 8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품의 금액은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 단가로 항상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이라는 건 시가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가가 회복이 됐더라. 그러면 제가 회복이란 부분이 등장했을 때 저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에다 써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회복이 됐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회복이 됐을 때 여러분 제가 90원이었었고요. 그리고 100원짜리가 90원으로 내려갔다가 우리는 다시 회복세가 돼서 지금 110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90원으로 내려갔던 게 110원이 됐다라면 우리는 110원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왜일까요? 제가 원래 단가, 취득 단가는 얼마짜리였죠? 100원짜리. 그러면 요 선까지만 회복을 해주면 돼요. 회복이 됐다라는 건 지금 우리 분명히 평가 이익은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어요. 근데 여러분 110원이래요 지금 시장에서. 그럼 여러분 20원을 회복시켜버리면 우리는 실제 취득 단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장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최초에 하락됐다라고 인식했던 시점에 취득 단가까지만 회복을 시켜라. 그래서 회복의 선은 100원까지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변에 있었던 우리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차변에 와서 상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계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무엇하셔라? 환입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 가산계장으로 해서 원가를 더 증가시켜 줬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입이 되면 매출원가를 무엇해서라? 감소시켜 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매출원가에 차감 계정과 넣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충당금 환입으로 용어를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다 동일한 계정입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 가상 계정이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원가 차감 계정이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가 되어 있다가 회복이 되면 무엇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부분을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 하단에 예제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부상의 수량은 1000개가 있고 실제 수량은 900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요 수량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린 벌써 감지가 와야죠. 아, 감모가 있었네? 라고 보여지죠. 자, 그리고 제품 단위당 원가는 1000원인데요. 시가는 900원이래요. 그러면 시가가 더 아래쪽에 있죠, 여러분. 우리는 더 낮은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장부의 금액을 맞춰줘라. 그거를 저가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가법으로 맞춰주는 부분. 아, 그러면 평가 손실이 또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평가 이익은 없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감모와 평가가 있으면 우린 누구 먼저 한다? 감모부터 먼저 한다. 그리고 평가를 두 번째로 한다. 그래서 선감모, 후평가. 자, 그럼 감모 손실은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빼고 취득 원가를 곱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취득 원가 또는 취득 단가를 곱해달라. 자, 그러면 우리는 1000개에서 900개를 빼면 100개이죠. 자, 100개 곱하기 1000원 하시면 얼마? 1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얘 분개해 보시면 우리 차변에 누군가를 쓰고 대변에 누군가를 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차변에 우리 원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가자? 원가성이 있으면 매출 원가, 원가성이 없으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대변엔 무엇 하시라? 원가성이 있던 거 재고자산 감모시켜주시고 원가성이 없는 건 재고자산의 감모 부분에 반드시 타결정 대체를 꼭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제품 평가 손실입니다. 자, 제품 평가 손실은 자, 위에서 실제 남겨져 있는 수량, 우리 장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기말 재고액은 자, 실제 수량 몇 개? 900개 곱하기 취득 단가 얼마? 1000원. 자, 요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장부에 남겨지는 기말 재고 금액은 90만 원이 남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90만 원에 대해서 무엇해라? 평가를 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위당 시가가 900원 떨어졌으니까 이 90만 원의 가치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실제 재고 수량의 취득 원가 또는 취득 단가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 단가에서 시가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900개 곱하기 1000원 마이너스 900원. 그러면 100원의 시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900원 곱하기 우리 얼마 하시면 100원 하시면 우리 9만 원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나오죠. 그래서 시가가 하락했네요. 그럼 우리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매출원가 가상 계정이라고 했고요. 대변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우리 재고자산에서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900개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900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실제 가지고 있던 이 제품을 팔게 되면 나는 현실적으로 얼마밖에 회수가 안 된다? 81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90만 원과 81만 원의 차이가 9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90만 원 밑에 평가, 충당금 9만 원이 들어서 81만 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말 재고액은 누구의 곱하기 값이다? 우리 실제 재고 수량과 취득 단가로 곱해서 나온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자꾸 다른 거로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이게 회계급제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세무에 가면 이게 끊임없이 자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세무에 가서 급수가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기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 잘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재고자산 전반적인 부분 내용 중에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기말 재고 수량 파악은 어떻게 하고 취득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은 회계 1급 기준에서는 이론 문제 치중이 더 높다. 그리고 세무 급수에 가기 시작을 하면 이론과 실기 모두 다 병행해서 출제된다. 이렇게 숙지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투자자산,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투자자산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